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홍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추워지긴 했지만 아직 홍시철은 아니라고요. 그 홍시 말고요. 홍시처럼 붉어서 터질 것 같은 국회의원 얼굴들 말입니다.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인사청문회는 늘 재방송 보는 느낌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냥 인사불성청문회. 말로만 협치, 국회는 대치, 후보자는 눈치, 민심은 저만치. 네. 10월 6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어찌된 내용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제목을 보세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어제 오전 강원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정선현 도로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대형 트럭 한 대가 저렇게 조립식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세상에. 트럭이 지나간 자리, 건물은 사라지고 뿌연 연기만 자욱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건물을 들이받은 트럭은 이후로도 약 30m를 더 내려가 인근 하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머나. 지금 저 조립식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저걸 들이받으니까 자욱한 뿌연 연기만 있고 저 조립식 건물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어요. 혹시 저때 상황을 목격하신 분 계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하게 저 차가 내려왔죠. 건물 빵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만약에 그 옆에 또 차례도 안 돼 지나갔으면은. 세상에 지금 보고도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저 부딪히는 상황에서요, 뿌연 가루가 막 자욱했는데 혹시 하재근 평론가님, 그게 저 조립식 건물을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 뭐 도로에 먼지가 있었던 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저게 어제 오전 11시쯤에 정성군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트럭이 지나갈 때 그 뒤편으로 하얀 연기가 굉장히 크게 막 발생해서 네. 저 트럭에 무슨 고장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트럭이 15톤 트럭이었는데 안에 실은 짐이 석회가루였었다고 합니다. 그 석회가루가 저렇게 많이 날렸던 것 같고 저 트럭이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고 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는데 그 조립식 건물이 용처가 없는 뭐 과거에 썼던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성군의 교통통제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지금도 버젓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교통통제 사무실이라면 저 상황에서, 저 당시에 전현 평론가님 안에 사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사고 발생 당시에는 주정타를 담당하던 분 3명이 저기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나. 오전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이 사람들이 복귀하는 상황에서 저런 상황이 난 건데요. 복귀해 있던 3명 중 20대 직원 1명 바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또 다른 30대 직원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떨어졌는데 2시간 만에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나머지 30대 직원, 트럭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대적으로 경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진술은 차가 밀렸대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렸답니다. 고장은 아니고 차량이 그냥 무거우니까 차량이 밀린 거죠. 백성문 변호사님, 브레이크가 고장은 아닌데 브레이크가 밀렸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 차량 자체의 결함이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체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차에 뭐를 많이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제동이 바로 잘 안 되죠. 무거운 것 때문에 밀리잖아요. 근데 저 차 아까 뭐가 실렸다 그랬죠? 석회가루가 실렸다 그랬는데 석회가루가 원래 용량보다 훨씬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는 멀쩡했는데 뒤에 짐을 용량을 초과해서 싣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차가 서는 게 아니라 차가 쭉 밀린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뭐 브레이크 자체가 고장이고 브레이크 자체가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은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게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이런 거야말로 안전 불감증이에요. 그 평소 적재적량보다 더 많은 걸 실을 생각 욕심으로 하다가 지금 이런 변이 났단 말이에요. 저 운전자의 책임 결코 가벼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단순 적재불량은요.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기는 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중량을 넘는 물건을 실험으로 인해서 사고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수명이나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서 현재 입건돼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어요. 반드시 이 사고 원인 밝히려고. 혹시 저것이요. 경사가 급해서 혹시 다른 평소에 혹시 사고가 있어 왔던 곳이라면 차제에 지자체에서도 반드시 저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 뉴스파이터 시간이 바뀌어? 다음 주야? 네, 다음 주 4시부터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사연은요. 대박 사건. 전혜연 평론가 진짜 이런 일이 지금 2023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장 가보면 조문객과 유족들이 소주병을 들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술을 따라주려고 소주병을 든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소주병을 든 무례한 조문객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자, 지금 전북 순창의 한 장례식장을 보고 계십니다. 조문객들이 테이블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 갑자기 앞에 있는 남성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 다음에는 소주병을 들어서 위협까지 합니다. 네. 보다 못해서 옆 사람들이 지금 말리고 있는데 네. 이 여성의 저런 행동, 분노, 도통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허. 여성이 난동을 부린 곳 바로 옆 한번 보실까요? 유족도 있고 어머나. 아이들까지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지금 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손을 뻗어서 아마 이제 때리는 신용까지 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몸에 닿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지금 CCTV 상으로는요. 어쨌든 마지막에는 소주병까지 집어서 위협을 가했다며.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저 사람의 행동 예전에 혹시 우리한테 뭔가 충격을 줬던 그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아마 영상 보시면 바로 기억이 나실 텐데요. 무슨 영장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전북 순창의 축산협회 조합장 지금 신발을 들어서 한밤중에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서 뉴스파이트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직원들 밀치고 발길질하고 폭행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었죠. 그런데요. 그때 가해자였던 조 조합장 지금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난리치던 여성과 같은 사람이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같은 날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앞서 뉴스파이터에서는 사실 이 신발 폭행 영상만 보여드렸고 그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과 또 인터넷에서 이 기사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는데 세상에 같은 날 장례식장에서 저 추태 행패도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혹시 지금 그 장례식장에서 폭행과 위협을 당한 분도 혹시 직원이었습니까? 그 조합에? 네, 맞습니다. 다 직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정말 보기도 힘들 정도의 그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집에 간 게 아니라 다시 또 음식점에 가서 저런 난동을 부린 건데요. 저 60대 그 전북 순창의 축협 조합장은 지난달 13일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직원의 모친상에 가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면서 때리다가 마지막에 소주병으로 위협까지 하고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네. 바로 축협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갑니다. 아까 그곳은
축협이 운영하던 음식점이었는데 그럼 시점상 요 일이 장례식장 일이 먼저 일어났군요. 네, 이러고 나서 1시간 지나서 그 식당에 간 거예요. 1시간 지나서 식당에 가서 이거 식당 점검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40대 임직원들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신발을 벗어서 때리고 발길질하고 무려 1시간 넘게 폭행과 폭언을 이어갔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행동이에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추태와 난동,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피해자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고 조합의 장으로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사람으로 그 직원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 조직에 몸담으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그동안 생활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정말 모멸감 엄청났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당시 논란됐을 때 조합장이요. 지난번에 이런 입장을 보였었어요. 그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면요 좀 컸어요. 나도 미치겠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지금. 그리고 기도해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내가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크게 절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저희가 직원들한테 하세요. 저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기자들한테 절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쇼하는 겁니까 지금? 그 피해자분한테가 그리고 앞서 그 1시간 전에 저런 추태를 벌였던 그 장례식장 그 당시에 유족분한테 가서 정말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100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었습니다. 그 사과가 먼저지 무슨 기자들한테 저를 해 보여주기 식으로 쇼를 해. 안진영 기자님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지난번 논란 당시 이렇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조합원들은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장, 그냥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도의 입장 표명을 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취재진이 이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연락을 취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파이터 제작진 역시 방송 전 조합장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봤으나 역시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뻔하죠. 곤란하니까 저장 안 된 전화번호 안 받았겠죠. 딱 봐서 언론이거나 기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전화 안 받죠.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전화 안 받죠. 당시에 진짜 여기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런 말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다고 하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고 있는 걸 안다고 만나게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만나기만 일단 해주면 그 부장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겠죠. 이게 돈은 뭐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부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돈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진짜 뻔뻔함에 극치고 이 세상이 몰라요. 가진 게 수중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2장이라는 게 모르긴 몰라도 어떤 현금, 돈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그렇죠.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 전에 뭐 2장 이야기를 하면서 돈 얘기 먼저 꺼내니까 더 괘씸한데요. 일단 이거는 수사 등이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전 축협 조합원들은요, 조합장 해임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고 지역 노조도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팀까지 구성해서 축협이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안은 있지 않은지를 현재 들여다보고 있고요. 경찰에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혐의는 폭행치상, 강요 등의 혐의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송치할 예정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전현평론가님 오늘자 기사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 오늘자 어디 기사를 보니까 조합장이 한 번 되면 뭐 7년 연임 뭐 몇 년이 거의 종신직 가깝게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3월 9일 날인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장이 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겁니까? 한 번 되면 온갖
권력을 다 남용할 수 있는 그게 되려고요, 지금? 예, 조합장 선거 굉장히 치열하고요.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장이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잘 일하라고 저 권력을 준 것이지 조합원들에게 갑질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또 임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연임을 하거나 다시 당선되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저런 사건이 저곳 한 곳뿐일까 저는 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별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가 돼야겠고요. 뭐 수사, 조사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됐고 이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서 이 조합장들이 현장에서 갑질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체를 밝힐 수 있고 또 좀 마음 놓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조합장이면 세상에 한 가정의 아빠일 수도 있고 소중한 남편일 수도 있고 또 귀한 아들일 수도 있는 저 직원들한테 함부로 그리고 어디 정말 야만스럽게 소주병으로 사람한테 위협을 가해요. 불량배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짓을? 정말로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 지켜보고요. 조합원들도요, 다음 조합장 선거 때는 반드시 표로 심판하는 모습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사청문회 하면 자질, 그리고 뭐 도덕성, 그런 검증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와, 대박 사건. 송곳 질문 대신 고성. 막말, 와우, 대박 사건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적 없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왜 불렀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제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네, 의사 전달 됐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은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지금 국민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당시 저 인사청문회장에 있던 여야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백성배 많이 컸다가 뭡니까? 많이 컸다. 누가 먼저 말했는가는 일단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네, 저는 아까 앵커가 저희 오프닝 할 때 너무 정의를 잘해줘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인사불성 청문회 맞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이러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건 제대로 하지 않았건 그건 변론을 하고 최소한 인사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컸다, 반말하고 지금 보시면은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만히 있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러니까 저게 과연 장관 후보자의 그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인지 사실 술자리에서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 잊고 있는 건가요? 저렇게 되면 김행 후보자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저 의원들의 서로 오가는 막말이 훨씬 국민들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이거를 우리가 안 쓴다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써요? 보통 진짜 추잡하게 시비 붙을 때 있잖아요. 어쭈?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이러잖아요. 그게 인사청문회 때 나올 얘기입니까? 어떻게 진짜 귀 빨리 씻어내고 싶어 진짜. 그런데 여야 간의 이런 고성막말 대립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돌발 상황까지 생겼답니다. 장면 이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에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앉으세요. 갑시다.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갑니다. 일단 전혜연 평론가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뭐 물론 여야 의원들이 저렇게 서로 고성을 지르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김행 장관 후보자가 도중에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날 자정까지도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싸워가지고 파행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서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문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렇게 퇴장해서 안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도망을 갔다, 주름낭을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후보자가 보인 모습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여당 의원들이 나가자라고 저는 후보자에게 말하는 걸 제가 취재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여당 의원으로서도 저 자리에 오셨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청문위원으로서의 네. 어떤 의무를 망각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하, 참 보세요. 이 또 민주당 의원은 못 나갑니다. 또 이렇게 막는 상황까지 빚어졌어요. 어쨌든 결국엔 자리를 떠났고 끝까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데 이제 나간 이후로 잠잠해진 게 아니라 계속 그 이후에도 여야 청문위원들이 맞붙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제 그 후보자가 나가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맞붙게 된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제 청문회가 막무가내 청문회였다. 후보자의 소양, 자질에 대한 질의가 전무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만 있었다. 그리고 네. 권인숙 위원장과 민주당의 의혹 폭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초유의 후보자 도망 사태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청문회 회피 전략을 쓴 거 아니냐. 주랭랑 행방불명이 김행 후보자의 유행어가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장외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네. 장윤민 변호사님,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채 끝나기 전에 자리를 비웠어요. 아마 초유의 사태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어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후보자가 나가니까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까지 하루 더 열자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김행 후보자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자리에는 출석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권인숙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기다려보겠다. 언제까지? 오늘 자정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겠다. 라고 하면서요. 김행 후보자와 또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김행 후보자가 끝까지 이 청문회장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장면을 처음 봐서 이걸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를 해석해야 되네요. 참 저도 안타까운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또 지금 야당 의원들 뭐 권인숙 위원장 포함해서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후보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저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사실상 청문회는 끝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여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지금 분위기라면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볼썽사나운 모습이에요. 어느 쪽이 뭐 여든 야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제는 또 인사청문회가 열린 곳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요. 특히 과거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영상을 재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과거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장관이었다고 자평하십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카메라 분들이 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카메라 분들 오늘 장관님께 후보자님께 허락 맡으셨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꼬치가 정말. 막말은 제가 조금 더 변명을 드리면 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XX 이거 그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XX 이렇게 붙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뉴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XX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그 제가 어떻게 음성을 들은 분들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혹시 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영상으로 재생하면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혹시 전혜연 평론가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예견했을까요? 제 생각에 예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 이미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논란이 다시 불거졌던 부분인데요. 지금 재생된 영상을 잘 보시면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이미 지냈거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당시에 뒤에 국정감사장에 와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했던 그 말 그대로 영상에 찍혔던 부분이 다시 재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 후보자의 경우에는 내가 좀 감정에 치우쳐서 막말을 하긴 했지만 XX 숫자가 들어가는 욕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 XX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건 조작이다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배현진 의원도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건 뭐 전문가들이 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듣는 저희도 사실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들어보면은 백성문 변호사 이게 네. 전 국민과 시청자분을 상대로 또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한 발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글자가 그러니까 제가 들리네 마냐의 문제인가? 네. 두 글자인지 한 글자인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숫자로 관련된 욕설이라고 하셨는데 XX라고 써놓으면 두 글자를 다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유인촌 후보자는 X만 했다는 거예요. 앞에. 그 느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자회견까지 열고 네. 뭐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 모든 언론인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었고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을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욕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서 유인촌 후보자는 그 당시에도 자기는 XX라고 한 적은 없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기 평가라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쟁점은 뭐 과거에 이런 이 부적절한 이 발언 이것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장유미 변호사님 따로 있었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이 유인촌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관여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수사를 받거나 하진 않았고 기소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딱 잘라서 유인촌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란 없다. 라고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발언은 임종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 중에 나왔습니다. 임 의원이 이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백서가 있는데 이 백서에 보면 유인촌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될 정도로 블랙리스트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본인은 무관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받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어떤 객관성을 담보한 문서라기보다는 일방의 견해에 가깝다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고요. 네. 또 104번씩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저를 구속시키지 않았냐? 그 당시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 문체부 직원들 구속 기소가 되기도 하고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내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거듭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 여기서도 볼썽사 나온 모습이 연출됐다는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안 떠나 지금.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B 소리와 또 자막으로는 X를 몇 개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몇 개를 막 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감을 잡으셨겠지만 저게 이제 방송으로는 보여드리거나 들려드리기 어려운 부적절한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표현이고 그런 것 때문인데 뭐 감은 잡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야당 입장에서도 저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인촌 후보자가 과거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처벌된 적도 없고 기소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다 거드는 거잖아요. 유인촌 후보자는 옹호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비판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을 한 건데 네. 반발을 하는 건 좋은데 네. 국민이 원하는 반발은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서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하는, 상대방을 좀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원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GX, 염X 나오니까 네.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런 게 또 상황을 점점 더 진흙탕으로 만들면서 야당한테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건지 마치 상대방이 뭔가 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디 이거 잘못하기만 해봐 하고 그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뭔가 좀 꼬투리가 잡히는 순간 바로 던지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저기 지금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야 기본 예의 지켜 많이 컸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GX, 염X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지금 청문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부분 거기에 임하는 태도 여기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가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아니할 말로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그런 유행어가 될 거예요. GX, 염X.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GX, 염X.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가족 문제 관련해서 이제 검증 이 도마에 오르잖아요. 어제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인촌 후보자의 아들들, 두 아들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모경 민주당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 중 한 명인 차남이 군대 제대를 해서 다음 해 27살이었다라고 해요. 네. 6억 2,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담보대출도 없이 됐느냐라고 했고 또 장남도 열흘 뒤에 같은 단지 아파트를 담보대출 없이 매입을 했는데 7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뭐 아빠 찬스냐, 아들들의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냐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후보자의 가족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네. 유인촌 후보자의 해명을 좀 들어보면 네. 증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고 중요한 것은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후보자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것 전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아들들 얘기 나왔는데 안진용 기자님 장남이 배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 장남에 관련해서 또 다른 아빠 찬스가 불거졌습니다. 뭐냐면은 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주장인데 네.
아버지 유인촌이 아니었으면 이제 막 데뷔한 배우가 만들 수 있는 경력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극계는 철저하게 자기 실력으로 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연극보다는 영화를 찍고 있고 단역을 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장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검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현미경 검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후보자가 되면 여러 가지 검증이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과연 국민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가 보통에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이 직원분들 이 결혼 그런 게 있으면 축의금 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 이제 본전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퇴직 전에 뭔가 좀 받아야 되잖아요. 뿌렸던 축의금 다시 거둘 수 있잖아요. 백성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 동료들 뭐 아들 딸 결혼하면 뭐 다 축의금 보내주고 하다가 퇴직을 하면 그 뒤에 초대해서 안 오면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전 생각은 나는데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낼 방법을 찾아낸 분이 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이 과거에 뿌렸던 축의금을 전부 결국 회수하려고 했던 분의 사연인데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한 직장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퇴직한 지 5년 넘은 분께서 자녀 결혼 축의금 안 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하나씩 보냈다. 아하.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느낀 점. 네. 저는 지난달 자녀 결혼을 마치고 경조사비 인과관계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고자 하니 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빼곡히 적었네요, 진짜. 네, 경조사비란 사전적 의미는 기브앤테이크, 상부상조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10년간 뭐 항상 그 경조사비 내왔고 자녀 결혼식 축의금 다 내고 네. 그래서 내라고 이제 우리 애들도 결혼하니까 초대를 다 했는데 네. 53%가 응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조사비는 네. 품앗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네. 귀댁은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재밌습니다. 네. 첫째, 상대의 경조사를 몰라서 모르면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면 지금 이렇게 내라는 뜻이고 아하. 두 번째, 알고도 안 하는 경우 어쩔 도리는 없다. 아하. 하지만 당신의 이름 석자만은 기억하겠다. 오호.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장인분이 이제 이 문자를 올리면서 나는 5만 원 보냈다. 이렇게 답을 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야, 이름 석자만을 기억하게 뭔가 이게 오싹함 뭔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이 문장이에요. 이거 마치 나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 네. 예전에 우리가 조금 과한 표현인데 이제 데스노트라고 해서 이름 적는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네. 문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의금 안 하면 나 뒤끝 있고 너 이름 노트에 적어놓는다 이렇게 좀 약간 거의 협박에 가까운 걸로 들릴 수 있는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경사스러운 결혼식을 앞두고 이렇게 한 문자는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이분이 참 글쎄 유머와 재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경조사비의 사전적 의미까지 넣어서 기브앤테이크래요. 그게 진짜 있나 봐요. 근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조사비의 사전적 의미가 기브앤테이크, 상부상조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아니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요. 안지용 기자님 사실 이제 제가 뭐 지금 약간 뭐 웃음도 나옵니다만 직접 받는 당사자들은 가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이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경조사로 이 상사가 연락을 할 때도 모르는 번호로 그냥 모바일 메시지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금 돈 안 주면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협박식 문자를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기분이 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첩장을 보낼 때 잘 지내냐 이렇게 한마디만 붙였어도 조금 더 좋게 표현했다면 늦어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자녀의 결혼을 축하드렸을 텐데 본인도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 5만 원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하하. 근데 지금 여러분 앞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쫙 뿌린 분이
지금도 그 직장에 현직으로 계신 분 같으면 이 받은 분들 고민도 안 하죠. 왜냐하면 다 이른바 회람이라고 다 돌리잖아. 이분 자녀분 따님이나 아드님이 결혼하는구나. 나는 얼마, 나는 얼마. 적으니까 고민 같은 거 안 하는데 지금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유미 변호사 이분이 지금 퇴직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퇴직한 지 5년이 넘으신 분이니까 네티즌들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와글와글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 분들은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본인은 뭐 축의금이든 경조사비든 받아놓고서 그 입을 싹 씻는 거 그거야말로 먹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아니 퇴직을 하셨어도 본인이 받은 게 있으면 돌려드리고 챙겨드리는 게 맞지라는 의견.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겠느냐. 한두 명이 아니라 53%라고 아까 보셨잖아요. 절반이 안 보내니까 정말 화가 나신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 글쓴이 편을 좀 두둔하는 분 그런 네티즌 분 안 계세요?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전 직장 상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경조사비 다 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낸 중에서 돌아오지 않은 비율이 53%라는 거잖아요. 아반스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건 안 됐다. 마음의 상처, 마상이 심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퇴직하고 5년이 지났는데 메시지가 날라온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 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섭다. 저렇게 직장 상자가 열받는 건 이해하는데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 차단이다. 퇴직한 지 5년 지났으면 개인적 친분이 따로 있지 않고서야 남이다. 저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 직장 상사도 본인 결혼식 때 축의금 준 선배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갚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래서 퇴직하기 전에 결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해 보면요, 요즘 이 후배로 들어오는 이 후배 기자들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 주면요, 순간 고민합니다. 이 후배들이 나 결혼할 때 축의금 안 냈는데? 라고 잠깐 제가 고민을 하는데, 자, 어쨌든 전혜연 평론가님, 이 축의금 문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진짜 문제고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기준표가 인터넷에서 나돌 정도로 사실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죠. 그렇다 보니 원래의 의미가 너무 퇴색해서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리꾼들의 의견을 보니까 축하 없이 이거 뭐 영수증 주고받는 거냐. 이런 문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지도 받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주먹 다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고, 아예 제발 좀 결혼식 할 때 정말 친한 사람만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서 이제 이 퇴직하신 분이 남긴 글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좋은 의미처럼 느껴지면 사실 거래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찜찜한데 어쨌든 그래도 경사스러운 또 조사에도 애사에도 뭔가 받은 만큼 성의를 표시한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또 사람 사는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게 또 도리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요. 바꿔볼게요. 제목을 보세요. 북한 선수를 웃긴 김수현. 이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안지용 기자님, 북한 선수를 웃겼다는 것도 궁금하지만 김수현이라는 분 대체 누군지 궁금할 거예요. 네, 김수현 선수. 지금 이 아시안 게임에 출전 중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도 국가대표입니다. 왜 북한 선수를 웃겼는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분이에요? 김수현 선수가 누군지 한번 보시죠. 네, 2010년 도쿄올림픽 심판의 실패 판정으로 실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1등 무게로 다 이겨버릴 거다 하면서 동메달을 놓친 김수현 선수 눈물을 쏟기도 했었죠. 지금 땀 흘리면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출전인데 3차 시기에는 메달을 꼭 따고 싶거든요. 그리고 단상위에도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경기를 보시면서도 힘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이를 갈았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무대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경기 때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상 속에 이제 인물 얼굴을 보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안지영 기자님,
아, 맞다. 나 이 선수 이름은 잘 몰랐었는데 얼굴 보니까 알 것 같다. 지난번 올림픽 때도 뭔가 정말 역할을 했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절치부심했죠. 근데 이번에도 꽤 사연이 생겼습니다. 일단 인상에서는 105kg을 들었는데 109kg에 도전했다가 2차, 3차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상이 남아있죠. 용상에서는 132kg, 136kg, 138kg에 도전해서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 판정을 받았던 마지막 138kg이 비디오 판독 뒤에 성공으로 뒤집히면서 3위를 확정했고 드디어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된 거죠. 아니 진짜 이거야말로 스포츠가 진짜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수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몇 년간의 좀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회나 올림픽에서 아무리 메달 색깔이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수현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4위,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메달을 따고 싶었을 거고 아까 안진영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도쿄올림픽 때는 왜 판정 때문에 실격을 당한 또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와 잘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 심판진에서 실패 판정 내리니까 이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정말 얼마나 가슴에 졸였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성공으로 판정이 번복됐고요. 김수현 선수 정말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역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메달 색깔 바뀌는 무게가 무슨 10kg 이상 차이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진짜 불과 몇 킬로그램 차이를 더 드냐 마느냐로 정말 바뀌던데 그만큼 하재근 평론가는 진짜 김수현 선수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네요, 진짜. 정말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실패 판정 받았고 이번에도 실패 판정 받았는데 비디오 판독으로 뒤집은 거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다른 사연이 또 있는데 또 있어요? 그날 이제 김수현 선수가 메달을 확정하는 순간에 현장에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저분인가 봐요. 국가대표 선수인데 피재윤 선수입니다. 가라테 국가대표인데 저 선수도 전날 당일에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날 16강에서 탈락한 거예요. 탈락하고 와서 여자친구의 이제 경기를 응원을 해준 건데 여자친구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파이팅하고 크게 소리를 쳤는데 그 응원을 받아서 김세윤 선수가 동메달을 땄으니까 기쁨이 2배, 3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야, 또 연인끼리 또 요즘 말하는 그 4장짜리 사진 찍고 막 그거 좀 보여드린 건가 봐요. 진짜 사랑이 방울방울 다 느껴지는데 저 연인 이제 남자친구 피재윤 선수의 응원만큼이나 김수현 선수에게 큰 힘이 된 게 또 있대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습해. 감사합니다. 이게 뭐 아유, 잡아보세요. 네, 언니. 저는 언니를 보고 역도를 스스로 시작한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꿈이 이제 언니처럼 올림픽 금메달보다는 언니 위치에 가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이상까지 열심히 달아가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대박 사건. 백성문 변호사님 보통 이 사인은 받아서 집에 잘 보이는데 걸어놓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벨트를 찾네요, 진짜. 금메달의 기를 받아야죠. 금메달의 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벨트에다 사인을 받은 것 같고요. 김수현 선수가 제가 알기로 장미란 차관에 이어서 한국 여자 역도의 2번째 메달리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수현 선수가 진천 그 선수촌에 장미란 차관 좀 전에 딱 오자마자 저 사인해 주세요. 팬이에요라고 하면서 사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일단 훈련하시고 나중에 그래도 끝까지 졸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벨트에 장미란 차관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장미란 퀴즈죠. 2008년에 당시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하는 활약을 보면서 나도 역도를 해야겠구나. 거기에 완전히 빠지고 반해서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 기운을 받아서인지 이번에 메달을 딴 것 같네요. 세상에 멋져요. 정말 뭔가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물론 메달 색깔 조금 아쉬우면 있지만 그래도 값진 동메달이에요. 그러면 전현 평론가님 쓸데없는 궁금증일 수 있겠습니다만 금메달, 은메달 누가 가져갔어요? 금메달, 은메달 모두 북한 선수들에게 어머. 돌아갔습니다. 와. 금메달은 북한의 송국향 선수, 은메달은 정춘희 선수가 지금 이제 목에 걸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의 소감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요? 보통 우리는 뭐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다라든가 너무 기쁘다든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송국향 선수가 본인이 목표하는 것에 달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킬로그램 수를 말하는 거겠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중국 선수 랴오구이팡 선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왜요? 랴오구이팡 선수가 인상 2차 시기를 마친 뒤에 부상 때문에 기권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경쟁자였던 선수가 부상 때문에 기권한 걸 이렇게 메달리스트가 걱정하는 말을 했다. 굉장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정춘희 선수도 이 선수가 빨리 나와서 실력으로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오랜만에 북한 선수 얘기하면서 그래도 감동받는 구석이 있네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북한 선수들 행태 전해드렸죠. 우리 금메달 딴 선수들이 같이 올라와 1등 자리에 올라와야 했더니 절대 안 하고 떨떠름한 표정 짓고 그랬는데 이번에 북한 선수 정말 아주 대인배 같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런데 앞서 제목이 장미 변호사님 북한 선수를 웃긴 김수현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는 뭘 웃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제 금메달,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선수의 기권을 안타까워하면서 되게 엄숙한 분위기가 이제 펼쳐진 겁니다. 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중국 선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대로 했으면 3위를 김수현 선수가 아닌 중국 선수가 따기를 바랬던 부분인가? 좀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수현 선수가 대단히 밝게 중국 선수가 생일이었다고요? 제가 제 기쁨에 너무 이제 몰두한 나머지 몰랐는데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밝게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북한 선수들도 어깨를 잠시 들썩이며 웃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펼쳐진 것 같은데 또 네. 이어서 김수현 선수가 내가 림정심 선수 정말 좋아하고 네. 하는데 이 정심 언니보다 더 잘하는 선수 2명과 경기하게 돼서 영광이다. 라고까지 또 치켜 세워주니까 이 북한 선수들이 아니 이건 뭐지라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다는데요. 놀란 표정 지었다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가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급 정색하고 근엄한 표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야, 얘기 들어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김수현 선수가 진짜 고단수 유머를 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대박이네요, 거기서 진짜. 아까 무슨 지금 본인을 무시하고 중국 선수 동메달 따기를 바란 거야? 라는 그 상황에서 다친 것도 몰랐는데 생일 축하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빵 터진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최근의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북한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발끈하기도 하고 감독이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 괴뢰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기도 하고 또 사격에서는 기념 촬영도 거부하고 유도에서 인사 악수 다 무시하고 그런 북한 선수들을 웃게 만든 김수현 선수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또 이 역도 선수들은 조금 그 북한 역도 선수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북한 역도가 이번에 5체급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비결이 뭐냐 약간 울먹거리면서 뭐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과 뭐 늘 듣던 말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훌륭한 감독 지도자분들 때문이다라는 표현도 썼다고 하는데 그와 조금 더 다른 건 플러스에서 한국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했다는 거 좀 남북 관계도 좀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현 평론가님, 김수현 선수가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뭔가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했지만 김수현 선수는 정말 한없이 부드러움을 풀어줬어요. 딱딱하던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은 저 상황에서 빵 터지게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준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김수현 선수가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이면에 아마 우리 선수단과 북한 대표팀 코치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무슨 말일까요, 됩니다. 또? 그러니까 중국 선수가 기권하고 이제 김수현 선수가 내가 이제 좀 더 잘해봐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쨌든 잘해야겠다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표팀 코치님이 잘해라고 일단 기세를 올려줬는데 북한 대표팀의
김춘희 코치님도 덕담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누굴 닮았다고 했느냐? 림정심을 닮았다. 그래서 너 별명이 금심이다라고 하는데 이 림정심이라는 선수가 북한의 역도 영웅입니다. 아마 예전에 경기 보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69kg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75kg 석권에서 당시에 번쩍 뜨는 저 북한 여성. 저 림정심 오른쪽이 림정심이신가 봐요. 네, 저분 누구냐 해서 이제 림정심을 바로 지도했던 김춘희 코치님이 또 이렇게 김수현 선수를 덕담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한국과 북한 두 선생님이 둘 다 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덧붙였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번 역도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 또 코치들에 대해서 전해지는 미담 올림픽이 어떤 정신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아시안게임 무대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런데 정말로 이게 북한 코치와 또 우리가 몰랐던 인연까지 이번에 소개가 됐는데 뭐니 해도 김수현 선수의 최대 응원 조력자는 김수현 선수 본인이 아니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대박 사건 노래 실력도 금메달급이에요. 정말로 김수현 선수가 음반 냈다는 소식 뉴스파이트가 전하는 그날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이모저모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소식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바다 건너서 칠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허, 네. 칠레에서 시선을 강탈하는 존재들이 포착이 됐는데 네.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영상 보시면 오색찬란한 에어쇼와 함께 칠레 독립기념일 열병식이 시작됐는데요. 이걸 보고 칼각이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발폭, 팔각도까지 완벽한 제식을 선보이며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는데 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선을 끈 건 바로 저 강아지들입니다. 강아지들이 포대기 안겨서 거기만 빼꼼 내몰고 있는데 근데 저 강아지들 만만하게 봐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요? 엄격한 훈련을 이미 통과한 예비 경찰관들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포대기에 업힌 채 등장했지만 내년엔 늠름한 경찰관이 돼서 선배 개들하고 함께 행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유민 변호사님 제가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저게 엄격한 훈련 포대기 안에 있는데 무슨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는 걸까요? 네,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칠레는요 9월 19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는데 왜냐하면 1810년 9월 18일 그 전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2017년부터 군의 열병식에 참여하는데 일반 개가 아니고요. 경찰견 그리고 군견들입니다. 아까 아주 엄정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열병식에 참여하기 위해선 군중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고 큰 소리가 나더라도 침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군중, 소음에 적응하기 위한 엄격한 훈련을 받은 개들로 군인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거쳐 열병식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진짜 고난도 훈련인데 왜냐하면 소음을 견디는 훈련 받았다는 게 진짜 고난도 훈련 받았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은 아니었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김수진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 돼 16년간 인연을 이어오는 김소래 언니예요. 오른쪽에 안경 쓰신 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53살의 나이에 남들은 다 불가능할 거라던 요가 선생님이 되셨어요. 세상에. 그런데 기쁨도 잠시 강사로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하고 계셨는데 대박 사건!
이거 제가 쓴 편 아닙니다. 여기서 쓰셨어요. 네. 최근 내 주 5일 오전 오후 레슨이 잡혔어요. 내친 김에 대학 입시 공부까지 다시 시작한 소래 언니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수진님의 소중한 친구자 언니인 김소래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실천하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